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그 지방변협 회장을 하셨잖아요.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을 2017년, 2018년 그때 2년간 하셨어요.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대한변협 회장을 네,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하고 계신데, 그 보통 사람들은 지방변협하고 대한변협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요. 네. 대한변호사협회는 14개의 지방변호사회가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 대한변협입니다. 그래서 네. 대한변호사협회라고 부르는 거고요. 전국에 14개,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 14개의 지방변호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변호사회가 제일 처음에 활동한 것은 1907년에 그 서울지방변호사의 전신인 한성변호사회가 최초로 변호사회가 발족되어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가장 오래된 변호사회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몇 개의 지방변호사가 생기다가 이제 1952년 전쟁 중에 전국의 변호사들이 모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제 변호사법이 개정되면서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제 그런 변호사 전체의 전국 변호사회의 협의체로서 운영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이 어느 변호사가 서울에 있는 어느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협에도 회원 가입을 하고 네. 대한변협에도 회원 가입을 하는 것입니까? 네,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려면 지방변호사, 전국에 14개 있는 지방변호사에 한 곳에 입회를 합니다. 네. 그 지방변호사 입회를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변호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변협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입 강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이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변호사협회와 각각의 지방변호사 회원이 동시에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등록을 하는 이 어느 검사가 이제 퇴임을 해서 변호사협회 등록을 신청을 할 때 그 최종 등록 여부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한변협입니다. 대한변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제 지방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등록을 받아줘야 된다, 적격, 부적격 이렇게 의견을 보내면 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야지 등록이 되는 건데요.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등록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등록을 받아줄 것인지, 예를 들면 판검사 시절에 어떤 징계 처분이나 형사 처분을 받은 걸로 인해서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좀 부적절하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는 등록심사위원회 회부해서 네. 거기에 의견을 한번 구해서 그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는 협회장이 그걸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그 일반 시민이 네. 변호사가 아닌 일반 시민이 저분은 도저히 그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비도덕적이고 네. 그럴다. 좀 변호사 업무를 못하게 해주세요. 네. 그런 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희 만약에 이제 변호사하고 어떤 갈등이 생기면 네. 진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변호사한테 진정을 하면 그 변호사 소속한 지방변호사회에 먼저 진정을 내면 그 지방변호사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네. 이게 과연 진정을 해서 징계를 할 사안인가 아닌가를 검사를 해서 네. 징계 사안이다라고 하면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 청구를 합니다. 그럼 대한변협에서 징계위원회가 있어가지고요. 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뭐 과태료라든지 견책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뭐 정직이라든지 제명, 영구 제명 이러한 그 징계를 결정을 해서 그러면 그 징계에 따라서 그 변호사는 활동이 제한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영구 제명 같은 경우는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다시 변호사로서의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엄격한 그런 징계도 있고요. 가볍게 구두로 이렇게 하는 견책, 서면이나 구두로 하는 견책도 있습니다. 혹시 그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박주민 국회의원이 네네네. 검사 판사 시절에 그 위법한 범죄 행위를 한 분들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겠다. 네.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혹시 네. 들으셨습니까? 박주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법안을 이제 검토 중이다라는 말은 들었는데요. 그 판검사 시절의 잘못으로 변호사에서 그 업무를 못하게 하는 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에는 그게 법에 있기 때문에 가능을 할 수 있지만 그 법이 위헌성이 아마 한번 판단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 법이 위헌이다라는 그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법이 없다면 저희 변호사로서는 판검사 시절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 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변호사법상으로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법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그 법에 따라서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법 자체가 판검사 시절에 위법으로 변호사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위협이 직업의 자유와 관련돼서 위헌이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뭐 이게 위헌이다 아니다 논란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그것이 당사자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위헌이다 그 법에 대해서 다툴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징계 처분이나 형사 처벌이 없었어도 그러니까 징계나 형사 처벌 되기 전에 옷을 벗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 나중에 그 형사 처벌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등록을 취소하는 절차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징계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당할 사정이 있을 때 사표를 내고 나와버렸을 경우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등록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법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그 법에 따라서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국회의원 중에 한 분한테 그렇게 판검사 시절에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등록을 거부하지 않으면 등록 거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지나면 등록 간주가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는데 등록을 받아주는 걸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등록을 거부한 걸로 간주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저기를 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징계 처벌이나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나오면 등록을 신청했을 경우에 저희가 3개월 동안 그 등록을 거부도 못하고 법에 따르면 거부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거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3개월 지나면 간주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법의 개정안 오히려 이거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등록을 유보할 수 있고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등록을 거부한 걸로 간주하고 그 사람이 그것이 징계나 이런 것이 문제가 없다는 걸 소명해야지만이 등록을 받아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입법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21대 국회에서 또 국회의원분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죠. 발의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 어느 국회의원인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그분이 본인께서 또 생각하는 다른 법안을 먼저 발의하시고 이 법안을 발의하실 거라서 이게 이런 변호사법 개정안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그 법이 발의된 다음에 한 거기 때문에 아직은 그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주 이 법 쪽의 사정에 밝은 그런 개혁적인 젊은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지난해 이제 그 개혁위원회도 만드시고 지방 변협 하실 때 그때부터 이미 그 로스쿨을만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로스쿨만 지지한다기보다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도 이제 변호사회의 상당한 그 숫자를 차지하고 앞으로는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연수원 출신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회를 이끌 주역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로스쿨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이유 없이 차별받고 비하당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나섰던 거죠. 그래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들을 우리 변호사회에서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기회도 제공하고 그런 어떤 차별을 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협회장에 대해서 가장 신경 썼던 것이 국내 외적으로 나눠본다면 물론 국제적으로는 IBA라고 세계 변호사 총회를 한국에서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서 5,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하는 최고의 어떤 그 변호사 행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아주 행운이었고 행복했던 기억이고요. 국내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저희 대외적인 부분, 국내 안에서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서 대법원이나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과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첫째 대법원 관계에서는 뭐 전자소송의 형사사건의 전자소송화라든지 하금식 판결의 전면 공개라든지 그다음에 변호사들이 하는 법관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그러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많은 그 변호사들의 업무와 관련된 그런 그 일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 경찰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함에 있어서 그 국민의 피의자인 국민의 인권과 변론권 보장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게 할 수가 없었는데 변호사가 피의자 옆에서 메모를 하고 조언을 계속해서 하고 그다음 피의자의 소환 시간을 변호사랑 상의를 하고 또한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고 왔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 변호 노트라는 걸 해서 그 본인의 기억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변호 노트라는 것도 만들어서 전 경찰서에 그것이 다 시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검찰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현재 변호사가 동석하거나 의견을 조서에다가 남기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 변호사회 차원에서 경찰과 검찰에 요구했던 그런 변론권의 보장 확대가 아주 대폭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대외 기관과의 관계는 그렇지만 변호사회 내부에서는 이제 저희 그 물론 개혁위원회도 출범시키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지만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연수원 출신들이 서로 그 한때의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융합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로스쿨과 연수원 출신 비율을 비슷하게 해서 활동을 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면서 화합을 이루는 그런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중에 그 이제 하급심 판결을 공개한다. 하급심 판결 전면 공개죠. 전면 공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들어갔을 때 일반 시민들이 그걸 그 어느 사건의 판결이 궁금합니다. 그걸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아봅니까? 지금 현재도 그 법원 뭐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신청을 하고 그 법원 도서관에서 검색을 하면 하급심 판결을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확정된 판결만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주장하는 건 확정되지 않은 1심이나 2심 판결, 미확정 판결도 전부 다 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확정 판결은 뭐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법원에 가서 그 법원 도서관에서 그걸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변호사 입장에서는 변호사 사무실 안에서도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더 요청을 하는 거고요. 최소한 일반 국민이 자기 컴퓨터로 직접 대법원이나 1심, 2심 판결을 검색하는 거는 공개되지 않은 미확정 판결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변호사들은 어차피 법률 전문가들이고 또 그 어떤 판결의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판결에 따른 개인정보 그다음에 인격권, 명예훼손 여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 변호사들이 사무실에서도 그걸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저희의 최종적인 요청인데요. 지금 현재는 법원 도서관에서 보고 있는 확정된 하급심 판결뿐만 아니라 미확정 판까지 보자는 거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 판결문을 왜 전면 공개하자고 하느냐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겁니다. 맞죠. 어떤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징역형이 선고되고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또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어떤 사람은 벌금형이 선고되고 이거는 형평이 안 맞는데 그럴 때 왜 그렇게 형평이 안 맞는 판결이 나왔느냐 변호사가 누군지를 검색해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변호사가 전관이고 재판부랑 관계가 있다든지 그래서 판결이 결과 이상하면 그 판결 이유를 분석하는 거죠. 왜 동일한 사안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는지 또한 그 한 판사가 했던 한 법관이 내렸던 비슷한 사건 유형의 사건에서 양형이 너무 차이가 난다든지 유무죄가 달라진다든지 그런 거를 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관이 한 각각의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비교 검색하는 측면도 있고 한 법관이 했던 사건 중에서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온 판결들을 비교 분석하면 이게 전관에 이미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판결문의 하급심까지 전면 미확정 판결까지 전면 공개하는 그래서 그 하급심 판결이 문제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왜 예전에는 그런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 이런 판결을 하는 걸 다툴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들이 판결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과거에 본인이 했던 판결이 어떻게 했는지도 비교해 볼 수 있고 또한 다른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했는지도 비교해 볼 수 있고 물론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이례적인 판결들이 나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형평성에 안 맞는 판결을 제한하기 위해서 양형위원회를 만들고 양형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판결이 비슷한 사안에선 혹은 동일한 사안에서는 같은 판결인 형량이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급심 판결의 전면 공개를 통해서 이룩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그렇게 하고 실제로 김명수 대법원장님도 이 취지에 아주 공감하시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 대부분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조회를 할 수 있는데 네네. 그때 당사자가 아니면 네. 첫째 소송 번호를 모르고 네네. 그다음에 당사자의 이름을 원고 피고의 이름을 정확히 모르기 네. 때문에 사실은 검색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사건 검색은 우리가 재판은 공개 재판주의를 취하지만 사건 검색은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당사자나 사건 번호나 이런 거 법원 을 알아야지 정보 검색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판결문을 공개하는 부분은 이제 그 뭐랄까 검색어를 넣으면은 네. 키워드를 넣으면 그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목적으로 판결문 공개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급심 판결은 그렇게 공개돼서 뭐 조만간 이렇게 전산화가 되어서 네.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쉽게 접근할 수도 있다. 이게 참 좋은 소식인데요. 네. 형사 그 지금 유명한 말로 기소하는 권한보다도 불기소하는 권한이 더 세다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말로 미루어 조지고 불로 조지고 한다는데 네. 검사가 고소가 들어왔건 고발이 들어왔건 어떤 인지를 했건 그 사건을 수사하면서 기소하는 것도 아니요 안 하는 것도 아니요 이상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거는 일반 시민이 조금 알아보기가 어려운 게요. 예. 예전에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공보 준칙 같은 게 있어가지고 브리핑도 하고 했는데 이제 피의 사실 공표 부분이 네. 원칙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논란이 되면서 우리 조국 장관 사건들을 겪으면서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그 인격권 이런 것 때문에 조심하게 되는 분위기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을 고소나 고발인이 아닌 제3자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건 내용을 모르는 제3자에게 알려줌으로써 그 현재 조사를 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 명예나 신용이나 뭐 이런 것이 훼손될 염려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법 정의 안에는 재판에 있어서의 정의와 수사권, 검찰의 정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재판이 너무 지연되거나 수사가 너무 지연되는 것도 사실은 정의의 거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재판, 신속한 수사가 전제돼야 되는데 이제 그 재판은 검찰에서 올리는 것만 할 수 있죠. 형사 재판을 예를 든다면 민사도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지만이 재판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검찰 단계에서 묻어버리는 사건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헌법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검사가 그 재정 신청이라든지 항고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그게 마련돼 있는데 실제로 사건을 질질 끌면서 묻어버리거나 아니면 검사가 기소를 해야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기소를 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견제하고 그걸 갖다가 바로잡을 수 있느냐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검찰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찰 스스로 어떤 검찰권의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안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불기소 여부나 기소 여부가 곤란한 사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도 예외적으로 한번 되긴 했지만 이번에 크게 부각되긴 했지만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